미국의 나이지리아 공습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이번 미국의 나이지리아 공습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뜬금없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 어떻게 보면 최대 명절 중에 한 날인데 이때 갑작스럽게 미국의 그 아프리카 사령부에서 그 기님 안에 있는 이제 이 함대에서 드론과 그다음에 토마호크 네. 미사일을 통해서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주장으로는 IS의 그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을 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을 갖다가 구해주기 위한 공격이겠다는 명분으로 폭격을 가했죠. 예,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최대 그 IS 잔당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확실히 IS 잔당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들의 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사실은 이제 그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이나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나이지리아 정부도 사전에 합의된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이걸 승인 안 했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자기 주권 국가인 나이지리아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미군과 협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도 보니까 되게 복잡한 나라더라고요. 정부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뭐 반군이라고 해야 될지 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종교도 다 다르고 이거는 뭐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번 이미 그 트럼프가 이제 설명했듯이 기독교인을 구하기 위한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종교하고는 이제 굉장히 밀접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나이지리아가 워낙 이제 뭐 국토도 넓지만 인구도 아프리카 최대 네. 2억 2천만 명. 그리고 이제 종족만 해도 크게 이제 한 250여 개의 종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도 뭐 종족 간 부족 간의 뭐 다툼은 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북부 지역이 주로 대부분이 이슬람 네. 종교를 믿고 있고 남부 지역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 비중을 보면 기독교가 뭐 43.7%, 뭐 그다음에 이슬람이 43.5%.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 규모로 이제 갖고 있는데 사실 이들 그 종교 갈등이 여러 간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때라든지 이런 민감한 이제 뭐 사건 그다음에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종교 간의 갈등이 폭발한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IS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극단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종교적 갈등은 나이지리아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지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IS라고 뭐 추정되는 이슬람 세력을 타격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동의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종교 갈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 정보 교류만 했다고 자기네들은 뭐 무력에 나서지 않았다는 걸 일단 좀 명시했고 예. 최대한 이제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그동안 계속되었었는데 네.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가능한 이제 최소한 이제 이번 그 공격을 갖다 확대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이지리아를 미국이 폭격한 공습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죠. 예.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뭐 처음이었고 사실 미군이 이렇게 함대에서 뭐 예. 토마호크 발사라든지 드론 공격은 이제 니제리아 과거에 이제 지금은 철수했지만 니제리아 내에 이제 미군 드론 부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IS 잔당들에 대한 공격은 했는데 지금처럼 그 바다에서 함정을 통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죠. 아프리카에서도 이 나이지리아 서부 쪽에서도. 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조치는 정말 IS와 관련 있는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논쟁이 많죠. 뭐 예. 결과를 보니까 이거 뭐 IS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 북서부에 있는 이쪽에 하나의 보면 어떤 약간 깡패 식당 같은 조그만 조직인데 이걸 갖다 크게 침소봉대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은 나이지리아에서 IS가 좀 이렇게 크게 준동하는 데는 사실 북동부 지역입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카메룬이라든지 그 차드 인근에 있는 그다음에 차드 호수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그쪽 지역에 주로 이제 IS 계열,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알카에다 네. 계열, 그 보코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단체들이 크게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제 북서부 지역은 네. IS 같은 이런 조직화된 이 이슬람 극단주의는 사실 없어요. 기존에 없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니제르라는 국가가 있는데 예. 니제르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그 이슬람 세력의 그 극단주의에 취약한 국가고 또 여기가 몇 년 전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군이 기존에 주둔했었는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니제르 정부가 이제 철수를 요청해 갖고 기존에 주둔했었던 미군도 출소하고 또 프랑스 군도 있었는데 철수하는 바람에 네. 지금 현재 그 이쪽에 이제 IS 잔당들이 활동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니제르가 취약한 국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이들 취약한 그 정부가 이제 통제 못하는 IS 잔당들이 북서부 아까 이제 미국이 그 공격했던 이쪽 지역을 사실은 이제 남하에서 사실 세력을 좀 구축한다는 이런 정보는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쪽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네. 부족 간에 원래 떨어져 살던 게 막 붙어서 살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혹시 이쪽 지역도 IS가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일로 옮겨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죠. 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후 변화가 사실 이제 아프리카의 굉장히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 이 기존에 이제 그 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유목민들, 이또 북부 지역은 유목민들이 주로 대부분 이제 소나 양을 키우면서 이제 풀뜨면서 이제 방목 생활하는 부족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부 기독교 사회는 주로 대부분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부족들인데 기후 변화로 해서 이제 이 사헬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사하라 남부 지역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풀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계속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을 하던 위에 이제 이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부족들이 결국 물을 찾아서 이제 이 그 소나 양을 끌고 남하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부족들과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농업하는 부족들도 자기네들이 물이 부족하면은 농사 짓기에도 힘든데 예. 이들이 이제 소를 끌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토양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그다음 물도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큰 갈등은 아니고 네. 이제 서로 싸우면 다툼하고 하는 이런 사이였는데 점점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도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틈이 사회적 혼란 틈을 타고 IS 같은 이런 이제 지부 IS 지부 이제 이런 조직들이 들어오면서 네. 야 우리가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너네들 물고 하는데 어려움 있지. 그럼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무력을 사용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보호해주고 하면서 너네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이제 세금 같은 명목으로 이제 세금도 자금도 모으고 거기다가 이제 이들이 믿고 있는 샤리아법 같은 강경한 이슬람 이런 건 이제 계속 주입하면서 점점 이제 기존에 좀 온순한 이런 이슬람 사람들이 네. 이제 약간 이제 IS 같이 과격한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런 이슬람으로 좀 약간 편입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긴 하네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은 멀리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옆에서 좀 지켜주고 챙겨주겠다 하면서 본인들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행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 이런 게 나이지리아 내부에서 있었나요? 이게 빈번하게 많이 있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공개했던 북서부 지역보다는 주로 이제 이 중간 지대에 있는 네. 이런 이제 그런 주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북서부나 북동부는 아예 그냥 이슬람 사회가 완성되어 있어서 기독교가 이제 침투를 못한 상태에서 네. 갈등이 별로 없는데 중간 지대는 이제 서로 혼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마을이 있으면 한쪽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기독교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보고 하면은 이제 그런 무슨 예를 들어 선거라든지 이렇게 관심사 있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슬람 이 가계파들이 좀 이렇게 이 영향이 커지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보고 하면은 그걸 주로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테러를 많이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4년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 플래트 주라 해서 중부 지역에 이제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에 한 30개 마을이 하루에 이슬람 이제 가계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네. 한 4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사망하는 예. 그런 사건도 발생했고 올해도 크고 작은 이런 이제 이 이슬람들의 공격에 의한 기독교의 그 이런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사망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그 조직체, 이런 체계적인 조직체가 여기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그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인가요? 그 기존에는 보면 이제 IS가 사실 이제 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부족감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간에 있어도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무력에 해봤자 이제 막 대규모 이 군 장비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기존에 뭐 다른 기존 전통적인 무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은 좀 있었지만은 IS가 이제 이렇게 북부 지역에 이제 정착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사실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이제 살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예배를 보고 있으면은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총으로 다 죽이고. 죽이고 하는 아이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학교에 있는 이제 뭐 여자 학생들을 다 납치해서 뭐 네. 이렇게 산소로 끌고 가서 여러 가지 뭐 인권적인 이런 만행을 이제 좀 이렇게 그 자행한다든지 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빈번해지면서 IS라든지 이 극단적인 이제 이슬람사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예. 그러면 저도 그건 외신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세력이 중학생들을 그 다 데려가서 부모들에게는 뭐 보상금을 요구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유린한 이런 사건들 많이 종종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 이런 단체들도 국제 테러리스트들 이런 거기에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코하람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단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보코하람 같은 경우는 원래 알카에다를 추종해서 이제 만든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데요. 네. 보코하람은 이미 이제 그 테러 단체로 미국에서 그렇군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했던 와카와라 같은 이런 단체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테러 단체는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격을 이제 한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조직이 아직 미비되어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이 이제 이슬람 그 위에 부족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사람 많이 죽인다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국가를 전복할 만큼 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군요. 또 그런 목표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조직화된 뭐 이렇게 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는 거는 예. 사실 요건이 안 맞는 상태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코하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 나이지리아 정부 특히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배격한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학생들, 학생들 주로 예. 이제 교육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군요. 납치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테러 단체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테러 단체로 지정될 만큼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들도 있고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못한 조직들도 많은 게 나이지리아 상황이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 중심에 아마 종교 갈등도 있는 것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나이지리아의 종교 갈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가장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가장 극시하는 게 사실 이제 종교 갈등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은 한 250개 정도 부족이 있지만 사실 부족 갈등은 네. 크게 이렇게 뭐 아까 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싸우는 뭐 물건 갖고 싸우는 수준이라면은 예. 종교 갈등은 이제 인명 살상이 워낙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데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제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예. 보통 이제 이 나이지리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도 그렇고 선거철 되면 주로 이제 그 종교 이 안배를 위해서 한번 대통령이 한번 이슬람 사회에서 나오면은 다음 대통령은 뭐 기독교 이제 사회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암묵적인 이런 이제 그 룰이 있어 갖고 예.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한번 이슬람 사회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다음 선거에서 계속 이슬람 후보가 뭐 지지 호소하면은 이슬람 그 믿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슬람을 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 선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나왔다 하면 예. 이제 그렇게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하면은 그 이후에는 막 폭발적으로 이제 이 이슬람 사회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교 갈등이 극화되는 그런 예. 현상이 나올 수 있죠.
네. 사실 뭔가 이렇게 뭐 체계적인 조직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나이지리아는 또 자원 많은 국가니까 혹시 그런 자원을 매개로 해서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가요? 지금 주로 이제 이슬람이 좀 이렇게 이슬람 과격파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이거든요. 예. 이쪽은 사실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현재 뭐 개발하고 있는 주요 자원은 없습니다. 이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북부는 자원은 없다. 자원이 없고 주로 예. 가장 최대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석유 산업인데 예. 석유 천연가스 산업인데 이건 다 이제 밑에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중심이 예, 되는 예, 그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부 쪽은 좀 잘 잘 살게 되는 그에 대한 반감이 이제 이해되네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죠. 예. 너네들 석유 팔아서 우리 북부 쪽에는 인프라도 안 깔아주고 너네들 뭐 남부 지역은 다 해먹고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런 거 잘 활용하는 거죠. 이용해갖고 너네들 봐라 정부가 너네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잘 살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그 지역에 나는 뭐 소규모 금강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을 이제 장악하고 예. 또 그쪽 산업을 통해서 또 자금을 확보하는 네. 그런 이제 이 행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종교도 다르지만 자원이 한쪽 종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네,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 윤택함에도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갈등의 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부추기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의 무슬림은 처음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대부분이 보면은 기독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0% 넘게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지만은 예.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보면 다 이런 그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다 전통 종교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조사해 보면 자기네는 뭐 전통 종교가 15%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컸기 때문에 독실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인들이 뭐 중동하고 비교하면은 여기는 뭐 차도로도 거의 여성들이 안 쓰는 그렇죠. 상태고 예. 그다음에 뭐 남자들이 하는 활동에 여자들이 보통 이제 정통 그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활동 못하는 경우 있지만 아프리카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온순한 뭐 이런 이제 이슬람인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집요하게 이제 파고드는 게 지금 현재 IS 이제 같은 이제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인데, 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부 이런 거 이제 심해지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런 주의들이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렇네요. 이런 이제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점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과격해지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이쪽 아프리카 지역, 특히 나이지리아 포함해서요. 예. 여기에는 원래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IS라든가 그리고 앞서 탈레반도 여기에 터를 잡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탈레반 이런 세력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건데 이들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이제 이 아랍의 봄이라 해갖고 옛날 2011년에 보면 이제 북부 아프리카, 예. 그게 이제 튀니지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2011년 되면 리비아에서 이제 그 여파 때문에 그 가다피가 이제 철권 통치하던 이제 가다피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집트도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랬죠. 되는데, 특히 이제 리비아 가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용병을 이렇게 사서 이제 그 자기 그 지위를 지켰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 갔던 이제 용병으로 갔던 이슬람 믿고 있는 부족들이 예. 가다피가 사망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할 역할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월급도 못 받고 하니까 예.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탱크라든지 무기를 다 들고 이제 그걸 끌고 네. 남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 남하게 되면서 취약한 이제 뭐 말리라든지 니제르 같은 이쪽은 이제 사막 지대가 많다 보니까 정부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스며들어서 여기 진지를 구축하면서 예. 정부하고 이제 내전도 벌이고, 그러면서 또 사회가 혼탁해지니까 이들 이슬람 중에 또 일부가 또 IS에 연계돼 갖고 거기서 또 진지를 구축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니제르 그다음에 기니 말리 같은 사하라 사막 인근에 있는 지역이 먼저 이제 이슬람 과격파들의 이제 네. 이 터전이 됐고, 네. 이들이 이제 점점 또 세력을 키우면서 나이지리아 같은 이제 해변 내려왔군요. 국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 북부까지 이제 그 여파가 왔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걱정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사헬 지역에 있는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말리나 니제리아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관심이 없는 국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쪽은 뭐 자원도 없고, 그러면 세계 최빈국이고, 여기는 예.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원조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대상이다 보니까 큰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IS 같은 이런 이제 이슬람 과격파들이 나이지리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면은, 예.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최대 이제 산유국이고, 네. 그렇게 정치가 불안해지만 뭐 유가 문제부터 해서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하나 신호를 준 거죠. 예. 원래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예. 너네들 빨리 좀 IS 그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해라. 이들 좀 이렇게 군대를 좀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좀 이렇게 좀 물리치고 좀 안정화시키라 요구했는데,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제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네.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너네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공격을 한 거죠. 그렇군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체제가 전복되면서 거기에 누군가를 수호하거나 경비를 섰던 그런 세력들이 남하하게 됐고, 그게 이쪽 지역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들이 강경하게 된 것은 IS와 관련된 연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거였군요. 네. 그러면 IS는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그들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IS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 게 큰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시도했던 게 이라크하고 시리아 이쪽이 먼저 중심을 해서 IS 국가를 건설했었고, 네. 그게 지금 이제 뭐 소멸해서 없어졌지만은, 사실 그 세력이 커질 때는 시리아나 이라크 이외에도 예. 나머지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걸 자기네들이 적용해야 된다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사우디라든지 모로코 같은 왕국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예. 자기들 체제 붕괴되는 거. 예. 그래서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퇴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 니제르라든지 말리 같은 이런 국가들은 워낙 이제 이 국가 자체가 이 예. 기능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기능을 해도 사실 이제 수도라든지 자기네들 안전한 몇몇 일부 도시들만 하고 지역만. 일부 지역만 예. 가능하고, 나머지 사막 지대 같은 좀 오지는 영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예. IS들이 마음 놓고 이제 그 와서 틀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앞서 일부에서요, IS가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 나이지리아까지 침투하게 된 배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은 IS가 여기저기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일부 예를 들어서 수단 같은 예. 게 지금 현재 수단이 내전 중인데, 예. 그게 이제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아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리비아가 지금 현재 한 국가를 지금 설립 못하고 여기도 지금 동수로 나눠서 지금 현재 내전이 네.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IS 같은 이런 극단주의가 일부 개입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 유럽 국가들도 개입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 이슬람 일부 국가들도 이제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말리아가 가장 큰 이제 IS, 알카에다 이들이 네. 이제 주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IS와 알카에다 또는 탈레반, 이들 사이에서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이쪽은 우리가 털을 잡겠다라는 이런 서로 간의 반목들, 이런 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갈등이 굉장히 컸죠.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를 예를 들면 이제 보코하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카에다 계열이거든요. 예. 이쪽이 이제 알카에다 계열을 알카에다의 그 노선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장했었는데, 그걸 이제 따라온 게 이제 IWSP라 해갖고 서아프리카 IS,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극단주의, 네. 이걸 내세우는 단체가 이제 또 이제 그 보코하람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차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동하면서 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또 일정한 또 목표가 또 같으면 서로 협조도 하게 되고 협력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두 단체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둘 단체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또 큰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 못지않게 나름대로 그들 내부에서도 반목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 말씀 쭉 다 들어보니까요, 야,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단체들이 꽤 털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번 공습 이전까지 미국은 이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해 왔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의 이슬람 그러니까 테러 단체에 대해서 이슬람 뭐 그때는 극단주의 IS가 나오기 전이었던 알카에다 이제 9.11 그 테러 이후에 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이슬람 그 알카에다 조직이 테러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서방에 대한 무조건 적대감뿐만 아니고 그에 동원했던 이제 이런 그 대원들을 네. 가만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서구 문제뿐만 아니고 자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빈부격차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의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빈부격차 많고 또 정부 거버넌스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대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적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 되면은 아프리카 코맨더를 해서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듭니다. 네. 미국이 이제 막 여러 태평양 사령부, 그다음에 유럽 사령부 여러 이제 사령부가 있는데 네. 2008년에는 아프리카 사령부라는 공식적으로 사령부를 만들어서 네. 그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니제리아에다가 니제리 정부가 이제 동의해서 니제리 내에 이제 드론 부대를 운영하면서 네. 그 사헬 지역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드론을 감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고 있나. 그런데 대응하게 됐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포격도 하면서 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IS나 알카에다 그 지지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폭격 정밀 타격을 네.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 IS 이제 단체들이 더 이제 세력이 극대화되고 또 이제 자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가 니제리아라든지 말리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쿠데타를 통하다 보니까 자기들 바운드를 막고 이제 외곽 지역은 전혀 이제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이 IS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IS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이제 이런 대체 방안을 갖다가 찾기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번 이제 하나의 이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신호를. 신호로서 이제 너네들이 자꾸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너네들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네.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미국 입장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종교 단체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경로 중에 하나가 사회 불만 세력들이 꽤 있더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사회 불만 계층들이 적지 않으니 이들이 극단화돼서 또 다른 형태의 IS나 뭐 탈레반을 비롯한 이들 세력들이 다시 확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공습을 했던 지역이 북서 지방인데 예. 실제로는 털을 잡고 있는 게 북동 지방인데 예, 맞습니다. 직접 거길 타격을 했다가는 IS나 이런 데와 전면적인 대치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변두리만 일부러 변죽만 올려서 우리 그럴 수 있으니 서로 좀 적절히 합시다 이런 시그널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성향 아시겠지만 뭐 분쟁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뭐 굉장히 싫어하는. 예. 예, 특히 자국에 미국에 이익이 없는 데는 그렇죠. 절대 전쟁을 안 하는 이런 성격이라서 예. 뭐 이들 제일 사실은 이번에 가장 때리고 난 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장소 문제였거든요. 예. 왜 북동부 아니고 왜 북서부였을까? 예. 그랬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전쟁 확대라든지 사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 지역 강한 군대를 때리면 그 여파가 다른 군대로 흩어지거든요. 그렇겠죠. 나이지리아뿐만 아니고 나이지리아만 있던 이들 세력들이 뭐 옆에 있는 카메룬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드라든지 예. 인근 지역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이 더 이제 정정 불안화가 더 이제 커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지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타겟을 좀 작은 데 잡아서 본보기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정보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사실은 이제 또 이 북동부의 뭐 보코하람이라든지 다른 IS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도 그쪽을
지금 현재 통제 못한 지 한참 되어서 그렇군요. 예,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다 큰 거는 이제 이 전장을 넓히는 걸 좀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 전역에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렇게 공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군 기지나 미군 주둔을 늘린다든가 또 여기 이쪽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옛날 제국주의 열강들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들이 여기에 뭔가 더 털을 더 늘려서 제어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합니까? 원래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더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예. 사령부를 만드는 이유가 예. 그런 차원이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보면 이제 비동맹 노선을 걷는 이런 게 많아갖고 미국에 대한 군사 기지를 내어주려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니제르라든지 말리 이쪽이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가 준동하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군대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이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다 이제 이 쿠데타가 발생해갖고 정권이 다 바뀌면서 네. 이 쿠데타들이 내세운 게 반서방주의거든요. 반서방주의. 예.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프랑스 군대가 사실은 다 주둔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군대가 다 빠져나왔어요. 철수하고 아이고. 거기를 이제 메꾸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 군대. 예. 러시아 군대라기보다는 러시아 민兵대들이 들어서 이제 예.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야, 미국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IS라든가 탈레반 이런 세력들을 중동 지역 내에서도 봉합을 못 했는데 오히려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점점 확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까지 돼버렸으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이번에 공습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계산, 셈법은 뭘까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측면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측면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IS 뭐 준동을 좀 막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쪽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암묵적인 이제 경고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러시아까지. 예, 지금 현재 러시아가 바로 나이지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뭐 중앙아프리카 그다음에 니제르 그 인근에 있는 말리 이쪽 지역에 다 이제 러시아 옛날에는 바그너 용병 단체라고 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그너의 원래 이제 그 수장이었던 이제 고딘 그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그 트럼프에 반발해서 네.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 사고 네. 이제 죽고 나서는 네. 그걸 이제 푸틴 직접 이제 관리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명칭을 바꾸어서 이제 아프리카 군단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제 예. 이들 분쟁 지역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병들을 보내서 이제 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가 계속 이제 그 일부 지역뿐 말고 이제 이거 영향력을 이제 나이지리아 쪽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이제 이걸 좀 영향력을 자꾸 넓히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발 하나의 그 경고 메시지로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뭐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제 계속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근에 가장 이제 핫 이슈 중 하나가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봉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쫓아내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유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하고 있는 이제 그 석유 자원 확보라는 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최대 또 석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거기다가 석유 이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게 탈중국하고자 하는 핵심 광물이 또 나이지리아에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히토리도 있나요? 히토리도 있고 리튬도 있고. 예. 그래요. 그 뭐 최근 아시겠지만 이제 그 DR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이 르완다하고 사실 이제 내전 서로 반군을 서로 지원해서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재한 게 사실 이제 트럼프였거든요. 예. 양쪽 그 구투나 이제 중재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세계 최대 코발트 매장 국가인 그 콩고. DR 콩고의 그 매장 그 개발권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조건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자국 기업,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려는 압박 하나의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 한번 공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거
다시 신제국주의 같은 모습도 보이네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사실 중국을 보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인 가치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미국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미국의 국력이 분열되게 만드는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네. IS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국한되는 것보다 이렇게 넓게 포진하는 게 미국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진작부터 여기 자원 개발에 대해서 뛰어들었던 곳이니 네네네. 결국 아프리카를 잘 정리정돈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러시아, 중국에 상당한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야, 이런 곳이었네요. 예. 그러면 미국 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인 보금주의자들에게 대한 네. 하나의 어떻게 뭐 트럼프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기들의 가장 큰 지지층 중에 하나는 이제 보금주의자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결집을. 결집을 이제 하나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12월 25일 이 성탄 전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서 하나의 그 지지율을 올리려 하는 것 같고 예. 사실 그에 비해서 뭐 미국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뭐 나이지리아 이런 공격에 대해서 없겠죠.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그런 거 큰 관심 없고, 예, 오로지 뭐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일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사실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앞서 이쪽 지역이요. 네. 최근에 선거들로 인해서 다 반서구, 네. 반서방 정권들이 뭐 좀 뭐랄까요. 정권을 잡은 지역이 많다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결국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그 형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반서방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렇게 그 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큰 관심 없는데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미군이 없고 그다음에 프랑스군이 없으면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가장 큰 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그 아프리카 군단들이 와서 한다지만은 사실 이들도 만약에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오면은 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군요. 수준은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역할을 해주고 검이라든지 다른 강물들을 가져가는 예, 예. 그에 관심이 있지. 예. 이들이 뭐 예를 들어 니제리아가 뭐 이슬람 극단주의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복돼서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가 들어선다? 얘는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크게 된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자국 내 그 국토 안보잖아요. 네. 예전에 9.11 테러를 통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이런 미국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런 단체들이 사실 이제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 수단 미리 이제 제거한다 이런 하나의 이제 시그널로서 이번에 공격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만약에 이제 좀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걸 통해서 이번에 공격한 걸 통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뭐 미군 기지를 뭐 예를 들어서 미군 사람들을 납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뭐 대응을 한다면은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미국도 더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겠죠. 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러시아는 사실 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군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궁금한 주체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 미국의 움직임, 또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세력의 움직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 전술은 뭡니까? 중국은 사실 뭐 옛날부터 자기네들은 정경 분리.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독재가 들어서든 뭐 상관없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기업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너네 독재자들이 뭐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준다. 대신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꼬박꼬박 받을 것이고 네.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으면 된다. 네. 이게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관심사는 별로 크게 없군요. 없습니다. 예. 대신 이제 중국도 친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기니 옆에 있는 이제 기니 정부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복구 사이트를 해서 세계 최대
뭐죠 보크사이트가 이제 이 저 스테인리스 만드는 이런 원료인데 네. 이 가장 알루미늄 만드는 원료인데 알루미늄 최대 이제 이 또 수요국이 또 중국이거든요. 네. 그걸 확보하려고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친정부 정권이었어요. 대규모 투자했는데 이게 쿠데타 통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니까. 친서방으로 바뀌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걸 거의 다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좌우지간 중국은 그런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뭐 그쪽에 뭐 준동하던 그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은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권을 뭐 찬탈한다든가 정권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지역의 뭐 금이라든가 여러 자원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로만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니 러시아와 중국은 또 이런 관점에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원 개발 자체 단위가 좀 다른 게 러시아는 이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아프리카에 뭐 인프라를 깔면서까지 이 하는 건 아니고. 자원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금이라든지 네. 보석류 같은 네. 이런 것만 주로 이제 관심 있고 그걸 또 현금화 시켜서 또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그걸 네. 사용해야 되는 군비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들어가는 이런 거 하지 못하는데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자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뭐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항만 같은 이런 거 네. 대규모 깔아주면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강물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이제 뭐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극단주의 성향의 이 세력들인데 이들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점점 세력을 늘려가기 위해서라도 본인들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본인들도 자금원으로 이 자원개발 권한이나 이걸 활용하는 거에 관심이 많을 텐데 네네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그런 관점에서 또 충돌이 일어날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 그 IS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제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강물 자원이라는 게 뭐 네. 금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개발해서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살 수 있지만은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큰 투자는- 강물 투자 같은 건 또 이 단체들이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가 또 장악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정부군을 도와주면서 갖고 있는 금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또 지금 현재 세력으로서는 뭐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정부 상대라서 이제 완전 그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또 이제 무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정부가 통제에 못 미치는 이들 지역에 있는 뭐 금강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희소 자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들이 개발해서 가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했던 그 피어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게 사실은 이 뭐 조그만 1카rat만 돼도 돈이 자금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시에라리온 사례를 보면은 반군 지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데려와갖고 채굴 하게 해서 그걸 이제 한 2,000카rat짜리 다이아몬드도 그때 나오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주제로 만들어졌던 게 피어의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영화로 나왔던 건데. 블러드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영화 배경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 반군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대규모 뭐 이 사업을 해서 통해서 버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뭐 금강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이런 흐름들이 결국 이번에 투영된 사건이 나이지리아 공습이었던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나이지리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죠.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가 뭐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린다고 또 트럼프 말을 듣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이제 협조만 해주는 거, 정보 공유란 이제 그 명목으로 최소한의 이제 협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실 지지 기반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지난 2023년 선거에서 37% 얻어갖고 이제 야권이 분열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제 이번에 그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라고스에서 이제 나이지리아 최대 이제 경제 그 도시 수도인 이제
그 라고스의 주지사를 했던 경력이라서 주로 남부 지역에 기반이 있어서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인기도 굉장히 없고 그런 상황에서 참 사실 이제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또 최근에 이제 IMF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사실은 이제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IMF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유가 폭등하면서 사실 이제 엄청난 큰 이제 이 시위도 발생했었고 예. 지금 약간 다소 안정화되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또 이슬람 사회를 때림으로써 네. 또 이슬람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올 것으로 좀 우려하고 있어갖고 네. 가능한 한 지금 현재 그걸 좀 진정시키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 역시 일반 국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체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인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면 엄청난 생활고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지리아 경제는 요즘 어떻습니까? 나이지리아 사실 이제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 최대 사실 이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예. 인구도 최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나이지리아도 자원의 저주죠. 어떻게 보면 나이지리아도 석유에 너무 의존한 네. 다른 광물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를 팔아서 광물 자원이 주로 이제 이 북부 지역 그다음에 내륙에 있으면은 네. 석유 팔아서 그걸 자갈만 해서 사실 도로를 까고 철도를 깔아서 그 개발해서 사실 이제 항만으로 가져 나와서 다시 이제 뭐 가공을 하든 해서 이제 수출하고 하면 다른 또 수입원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석유 수입원을 갖고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남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하고 북부 간에 이런 빈부가 격차 있지만은 남부 사회 내에서도 정치권들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부정부패가 심하다 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에 대한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이런 이익에 접근할 수 없어서 네. 나이지리아 사실 이제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네. 세계 그 투명성 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부정부패 문제 여기에서도 굉장히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나이지리아는 인구 숫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여기 가서 많은 활동하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기업 그 주재원들은 안전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관련해서 이제 테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 나이지리아 가장 이제 진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우건설이거든요. 대우는 예전부터 아프리카 예. 공 많이 들였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 나이지리아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쉘이 네. 나이지리아하고 이제 이렇게 대우건설하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있어갖고 네. 쉘이 발주하는 이제 플랜트 사업을 갖다 이 대우건설이 많이 이제 발주하는데 그런데 이 석유가 나는 지역이 이제 이 해안가고 니제르 강 그 델타 지역을 하는데 이 쉘이 석유를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오염을 시킵니다. 네. 이쪽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갖고 이 석유 송유관이 구멍이 나서 이 석유가 원유가 이렇게 유출돼갖고 엄청나게 농토를 갖다가 이렇게 기름으로 오염을 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쉘사의 그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하고 네. 그리고 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그 대우건설 아이고. 직원들을 납치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1년에 한두 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지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그 대우건설 직원이 납치되기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돈을 주면 이제 풀려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석유를 둘러싼 이런 이제 정정 불안 때문에 우리 그 나가 있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이 많았었죠. 네. 참 복잡한 상황이 나이지리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도 많고 광물도 많고 해서 정말 할 거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인구 숫자도 많기 때문에 영향력도 커지는 나이지리아.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속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지금 뭐 기업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정부의 그 거버넌스, 예. 부정부패. 거기다가 또 요즘에 러우 사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또 중동 전쟁 이런 걸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걸리고 있습니다. 예. 뭐 사업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문제도 크고, 물론 이거는 뭐 똑같은 조건이면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진출해서 이 뭐 경쟁할 수 있는데
사실 지중 리스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북부 지역에 좀 한정되지만은 네. 여전히 정치가 불안하고 그러면 또 정부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실제로 투자 대규모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소비 시장 개척 측면에서는 가서 물건만 팔면 상관없는데 나이지리아 예를 들어서 뭐 원유라든지 다른 강물 같은 이런 자원을 보고 진출하기에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소비재 제품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 경쟁해서 또 일부 또 우리가 또 뭐 이 뛰어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힘들고 네. 단지 이제 몇 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IT 뭐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전제품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 급증하고 있고 사실 2030년 되면 이제 나이지리아가 세계 5번째 인구 네. 대국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업들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뭐 그에 대한 정부도 나이지리아 시장에 대한 정부도 좀 부족하지만 네.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 안정.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뭐 이 부정부패 투명성 같은 이런 거버넌스 문제 네. 이런 게 해결돼야 좀 우리 기업들도 좀 안심하고 좀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잡다기한 나이지리아의 상황 오늘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